내 돈 쓰고 내 집에 살면서 날 식모 취급해? 당신들 모녀 아주 작정하고 달려들었구나. 드라이기에서 나는 윙윙거리는 소음이 침실 문틈을 비집고 새어나올 때 최민희는 현관에 서서 신발을 갈아 신고 있었다. 그녀는 낯선 슬리퍼를 내려다보았다. 분홍색의 털이 복슬복슬한 바닥이 이미 새카맣게 더러워진 슬리퍼였다. 그건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실내화는 모두 회색 아니면 흰색이었고 신발장 맨 아래 칸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현관 한복판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 저 분홍색 슬리퍼는 신우이가 2달 전 신고 온 것이었다. 마치 이곳이 자신의 영역이라고 선포하는 깃발처럼. 민희는 하이힐을 신발장에 넣고 맨발로 마루를 디뎠다. 발바닥으로 차가운 냉기가 전해졌다. 그녀는 분홍색 슬리퍼를 신지도 자신의 슬리퍼를 꺼내지도 않았다. 그저 그 자리에 서서 침실에서 들려오는 드라이기 소리를 듣고 있었다. 아하하하. 신우이의 웃음소리가 문틈으로 흘러나왔다. 칠판을 손톱으로 긁는 소리처럼 귀에 거슬렸다. 민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익숙한 향기가 코끝을 스쳤다. 작년 생일에 스스로에게 선물했던 조말론 향수였다. 우드 세이지 NC 솔트, 그것도 한정판. 롯데 면세점에서 2시간이나 줄을 서서 겨우 샀던 것이었다. 그녀의 발걸음이 멈칫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은 빈 용기 3개가 널브러져 있었다. 유리 상판 위로 치킨 기름이 굳어 야른 막을 형성하고 있었다. 소파 등받이에는 신우이의 잠옷이 걸쳐져 있었다. 입이 삐뚤어진 피카츄가 가슴팍에 인쇄된 수면 캐릭터 잠옷이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음소거 상태였고 화면에는 어느 예능 프로그램의 자막만이 쉴 새 없이 흐르고 있었다. 냉장고 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민희가 다가가 안을 들여다보니 텅 비어 있었다. 어제 사다 놓은 딸기 한 박스는 온데간데였고 그 자리에는 반쯤 마시다 만 바나나 우유와 곰팡이가 핀 떡볶이 통이 차지하고 있었다. 떡볶이는 적어도 일주일은 된 것 같았다. 냉장고를 열 때마다 시큼한 쉰내가 진동했지만 그녀는 감히 버릴 수 없었다. 지난번에 신우이가 먹다 남긴 유통기한 지난 요플레를 버렸다가 시어머니에게 장장 40분 동안 전화로 욕을 먹었기 때문이었다. 내가 주인이냐? 그건 우리 은비 건데 내가 뭔데 버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맴도는 듯했다. 민희는 냉장고 문을 닫고 침실로 향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문을 여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의 발끝부터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신우이 강은비가 그녀의 화장대 앞에 앉아 있었다. 민희의 화장대, 민희의 의자, 민희의 거울. 은비는 그 피카츄 잠옷을 입은 채 젖은 머리카락에 민희의 드라이기를 들이대고 있었다. 얼굴에는 크림이 두껍게 발라져 있었다. 민희는 단번에 그 병을 알아봤다. 지난달에 큰맘 먹고 개봉한 라프레리 크림, 한 병에 180만 원짜리였다. 은비의 입은 무언가를 오물거리고 있었고 턱이 움직일 때마다 볼이 불룩 튀어나왔다. 화장대 위는 난장판이었다. 민희의 파우치는 뒤집혀 내용물이 바닥에 쏟아져 있었고 립스틱, 아이섀도우, 팩트, 각종 화장품 병들이 여기저기 굴러다녔다. 뚜껑이 열린 채 방치된 것도 있었고 아예 바닥으로 떨어진 것도 있었다. 귀중품을 넣어두던 서랍은 활짝 열려 있었고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언니 왔어. 거울을 통해 민희를 발견한 은비가 고개도 돌리지 않고 소리쳤다. 드라이기 소음 때문에 목소리를 높여야 했다. 이 드라이기 바람이 너무 약하다. 좀 바꿀 때 되지 않았어? 머리가 잘 안 마르네? 민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텅 빈 서랍에 고정되어 있었다. 저 서랍에 원래 무엇이 들어 있었더라? 파리 출장 갔을 때 사흘 동안 점심값을 아껴서 샀던 한정판 향수. 그리고 작년에 승진 통보를 받고 큰맘 먹고 샀던 에르메스 립스틱 세트. 총 4개, 각각의 색깔을 그녀는 또렷이 기억했다. 중요한 자리에만 바르려고 아끼고 아껴서 상자에 넣어두었던 것들이었다. 그것들이 어디로 갔을까? 강은비. 민희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다. 이 사이로 간신히 비집고 나온 듯했다. 드라이기 거.
은비가 잘 안 들린다는 듯 되물었다. 언니 뭐라고 했어? 드라이기 끄라고 했어? 미니가 성큼성큼 다가가 드라이기 스위치를 꺼버렸다. 갑작스런 정적에 은비가 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려 미니를 쳐다보았다. 아, 왜 그래 언니? 나 머리 아직 다 안 말랐는데. 미니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녀는 곧장 화장대 앞으로 가서 엉망이 된 화장품들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아이섀도우 팔레트는 떨어뜨렸는지 모서리가 깨져 있었고 팩트 거울에는 금이가 있었다. 립스틱 뚜껑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손이 떨려왔지만 그녀는 필사적으로 냉정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내가 여러 번 말했지? 그녀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다.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진동 같았다. 내 허락 없이 내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 은비는 입술을 삐죽거리며 입안에 있던 것을 꿀꺽 삼켰다. 미니가 지난주에 샀던 벨기에산 초콜릿이었다. 한 상자에 12만 원짜리. 언니 진짜 쪼잔하다. 은비의 말투에는 경멸이 섞여 있었다. 마치 철없는 어린애를 나무라는 듯했다. 그깟 화장품이 뭐라고. 돈도 잘 벌면서 좀 쓰면 어때서 그래? 내가 뭐 망가뜨린 것도 아니고. 미니의 손이 텅 빈 서랍 위에 멈췄다. 내 향수 어디 갔어? 목소리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다. 차갑고 단단해졌다. 그리고 내 립스틱. 에르메스 세트. 이 서랍에 넣어둔 거? 은비는 눈을 깜빡거리며 기억을 더듬는 척했다. 그러다 뭔가 생각났다는 듯 다하고 탄성을 내뱉었다. 표정은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태연했다. 아, 그거. 그녀는 손등으로 입가에 묻은 초콜릿 자국을 훔쳤다. 그 립스틱 내가 한번 발라봤는데 색깔이 너무 촌스럽더라. 사람이 되게 없어 보여? 언니 평소에 진짜 그런 색 발라. 연니한테 하나도 안 어울려. 미니의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물건 어디 있냐고 물었어. 버렸지? 은비는 별거 아니라는 듯 어깨를 으쓱했다. 립스틱은 쓰레기통에 버렸어. 그 향수도 냄새가 좀 이상하던데? 상한 것 같아서. 언니, 물건 사기 전에 유통기한 좀 확인하고 사, 맨날 속지 말고. 미니는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다. 그녀는 침실 구석에 있는 쓰레기통으로 달려가 쭈그리고 앉아 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쓰레기통은 쓴 화장솜, 빈 과자 봉지, 꼬깃꼬깃 뭉친 휴지로 가득 차 있었다. 쓰레기 더미 속으로 손을 집어넣자 손끝에 차가운 튜브 같은 물체가 닿았다. 그녀는 그것을 건져 올렸다. 진한 붉은색의 에르메스 립스틱이었다. 몸통이 중간에서 뚝 부러져 있었고 립스틱 내용물은 밖으로 튀어나와 커피 찌꺼기와 정체불명의 기름때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뚜껑은 없었다. H 로고가 새겨진 그 금색 뚜껑은 쓰레기통을 아무리 뒤져도 나오지 않았다. 미니는 쓰레기통 옆에 쭈그리고 앉아 부러진 립스틱을 쥔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언니. 등 뒤에서 은비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뭐 하는 거야? 더럽게. 그거 다 쓰레기인데 뭘 그렇게 뒤져? 미니가 일어섰다. 동작은 아주 느렸다.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그녀는 몸을 돌려 신우이를 마주 보았다.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다. 너 이 립스틱 얼마인지 아니? 은비가 미간을 찌푸렸다. 얼마? 비싸봤자 얼마나 한다고. 그냥 립스틱인데 68만 원. 미니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이거 한 개에 68만 원 후 4개 세트니까 총 270만 원, 거기에 향수까지 합치면 77만 원 후 내가 방금 버린 물건들 합계 347만 원이야. 은비의 표정이 순간 굳었지만 곧 다시 그 뻔뻔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뭐? 언니 돈 많이 벌잖아. 또 사면 되지. 언니 진짜 너무 쪼잔하다. 그깟 거 가지고. 미니는 더 이상 듣지 않았다.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화면 불빛이 얼굴을 비추며 그녀의 표정을 명암이 뚜렷한 두 부분으로 갈라놓았다. 손가락이 화면을 스치고 다이얼 키패드를 눌렀다. 그리고 숫자 하나하나를 또렷하게 눌렀다. 1, 1, 2. 은비가 멍하니 물었다. 너니 뭐 해?
민희는 휴대전화를 귀에 갖다 댔다. 여보세요? 거기 110이죠? 신고 좀 하려고요.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했다. 저희 집에서 고의적인 재물 손괴가 발생해서요. 네, 고의입니다. 피해 금액은? 그녀는 쓰레기통을 내려다보았다. 347만 원입니다. 야. 은비가 펄쩍 뛰며 민희의 휴대전화를 뺏으려 달려들었다. 하지만 민희는 몸을 틀어 가볍게 피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조깅을 하는 민희의 동작은 오후 2시까지 자다가 일어나는 은비보다 훨씬 빨랐다. 미쳤어. 신고는 무슨 신고야? 은비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날카로웠다. 녹슨 칼로 유리를 긁는 소리 같았다. 민희는 무시했다. 네, 가해자는 현재 현장에 있습니다. 주소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네,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기록 좀 남겨주세요. 이 여성분은 현재 집주인의 동의 없이 2달째 저희 집에 불법 거주 중입니다. 너 진짜. 은비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다시 달려들고 싶었지만 진짜로 맞을까 봐 겁이 나는지 덤비지는 못했다. 그저 제자리에 서서 가슴을 거칠게 들썩이며 민희를 집어삼킬 듯 노려볼 뿐이었다. 민희가 전화를 끊었다.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고 마치 모르는 사람을 보듯 은비를 쳐다보았다. 지금부터 내가 할 일이 있어? 회사에서 업무 지시를 내릴 때의 말투였다. 지난 2달 동안 내가 쓴 내 물건들 싹 다 리스트로 작성해. 잠시 후 경찰 오면 증거자료에 첨부할 거니까. 미쳤어. 언니 진짜 돌았구나. 은비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기 휴대전화를 꺼내 손을 벌벌 떨며 화면을 두드렸다. 엄마한테 전화할 거야. 언니가 나 괴롭힌다고 다 잃을 거야. 두고 봐. 마음대로 해. 민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침실을 나갔다. 거실로 나온 그녀는 소파에 앉아 부러진 립스틱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표정은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유리 테이블 위로 그녀의 얼굴이 비쳤다.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일자로 굳게 다물려 있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몇 가닥이 이마 위로 흘러내렸다. 회색 울 코트의 단추를 목 끝까지 채운 모습. 그것은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전사의 모습 같았다. 20분 뒤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민희는 베란다에 서서 경찰차 2대가 아파트 단지 아래 멈춰 서는 것을 지켜보았다. 주황색 가로등 불빛 아래 경찰차 지붕이 번쩍였고 차체에 적힌 경찰이라는 2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다. 은비는 침실에 틀어박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다.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지르는지 온 집안이 떠나갈 듯했다. 엄마 빨리 와. 언니가 미쳤어. 나 잡아가라고 경찰 불렀어. 숨이 넘어가도록 울어대는 통의 목소리가 다 쉬어 있었다. 민희는 신경 쓰지 않았다. 현관으로 가서 문을 열고 엘리베이터가 올라오기를 기다렸다. 제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남자 1명, 여자 1명이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 경찰관의 얼굴에는 직업적인 피로가 묻어 있었고 포니테일로 머리를 묶은 여자 경찰관은 표정이 엄격해 보였다. 신고하신 분 맞습니까? 남자 경찰관이 민희를 훑어보고는 호수를 확인했다. 접니다. 민희는 몸을 비켜 2 경찰관이 들어올 수 있게 했다. 들어오세요. 거실은 여전히 난장판이었다. 배달 용기, 과자 봉지, 소파에 널브러진 잠옷. 여자 경찰관이 미간을 찌푸리며 수첩을 꺼내 현장 상황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자세한 상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민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다. 2달 전 시누이가 며칠만 지내겠다며 들어온 것부터 시작해 오늘 자신의 귀중품이 쓰레기통에 처박힌 일까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어조, 논리정연한 설명은 마치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것 같았다. 이건 구매 영수증입니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미리 출력해둔 서류 뭉치를 꺼냈다. 향수와 립스틱 모두 서울 롯데면세점에서 구매한 내역이고 전자 영수증과 카드 승인 내역입니다.
총금액 347만 원, 제 개인 자산입니다. 남자 경찰관이 서류를 받아 훑어보고는 여자 경찰관에게 넘겼다. 피의자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침실에요. 민희가 턱끝으로 침실을 가리켰다. 어머니한테 전화 중입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침실 문이 쾅 하고 열렸다. 은비가 뛰쳐나왔다. 화장은 눈물 범벅이 되어 엉망이었고 라프레리 크림과 눈물이 섞여 얼굴에 허연 자국을 남기고 있었다. 경찰을 보자마자 득달같이 달려가 여자 경찰관의 소매를 붙잡았다. 경찰 언니, 마침 잘 오셨어요. 저 여자예요. 저 여자가 저 괴롭혀요. 은비의 손가락이 민희를 가리켰다. 손끝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협박하고, 욕하고, 밥도 안 주고. 민희의 표정은 미동도 없었다. 증거 있니? 오늘 무슨 요일이냐고 묻는 듯한 무미건조한 말투였다. 은비는 말문이 막혔다. 여자 경찰관은 은비의 손을 자신의 소매에서 조심스럽게 떼어내며 온화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강은비 씨, 진정하세요. 현재 최민희 씨가 신고를 하셨습니다. 본인의 재물을 고의로 손괴했다는 혐의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재물은 무슨 재물요? 그깟 화장품 몇 개 가지고. 은비의 목소리가 다시 찢어질 듯 높아졌다. 저 언니 한 달에 얼마 버는지 아세요? 전 쥐꼬리만큼 버는데 고작 화장품 몇 개 가지고 저를 신고해요? 진짜 제정신 아니라고요. 피해 금액이 347만 원입니다. 남자 경찰관이 영수증을 넘겨보며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 고의로 타인의 재물을 해한 경우, 특히 피해 금액이 이 정도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은비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뭐라고요? 목이 졸린 사람처럼 가느다란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저 잡아가면 안 돼요. 전 그냥 립스틱 몇 개 버린 건데. 버린 게 아니지. 옆에서 민희의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고의 파손이야. 내 입으로 그랬잖아. 색깔이 촌스러워서 내가 버려졌다고. 그게 바로 고의야? 은비는 입을 벙긋거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다시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다. 언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나 우진 오빠 친동생이잖아. 그래서 민희가 고개를 갸웃했다. 웃기지도 않은 농담을 들었다는 듯이. 친동생이면 남의 물건 함부로 부숴도 돼? 친동생이면 2달 동안 한 푼도 안 내고 남의 집에서 먹고 자고 해도 되는 거야? 어디 그게 어느 나라 법인지 설명 좀 해볼래? 이씨. 은비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반박하고 싶었지만 할 말이 없었다. 그녀는 구원투수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현관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구원투수가 도착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중년 여성이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다. 50대 중반, 약간 통통한 체격에 짙은 자주색 패딩 점퍼를 입고 목에는 굵은 금목걸이를 하고 있었다. 머리는 뽀글뽀글하게 볶은 갈색 파마머리였는데 정수리 쪽에는 희끗희끗한 흰머리가 보였다. 눈은 작고 눈꼬리가 처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사나웠다. 마치 알을 품은 암탉처럼. 장 여사. 민희의 시어머니였다. 엄마를 본 은비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가 품에 안겼다. 통곡 소리가 더 커졌다. 엄마 왔구나. 저 여자 좀 봐. 나 잡아가라고 경찰 불렀어. 나 괴롭혀. 장 여사는 딸을 힘껏 안아주더니 등 뒤로 감추고는 민희 쪽으로 다가왔다. 그녀의 시선이 경찰관들을 넘어 민희에게 곧장 꽂혔다. 그 눈빛은 음산하고 저기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치 집에 들어온 도둑을 보는 눈빛이었다. 지금 제정신이니? 장 여사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하게 울렸다. 배심이 두둑했다. 내 딸을 신고해? 내 시누이를. 내 남편 친동생을. 고작 화장품 쪼가리 몇 개 때문에 경찰을 불러? 민희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저 고요한 호수처럼 평온한 표정으로 장 여사를 바라볼 뿐이었다. 화장품 그거 얼마나 한다고 사람이 정 없겠으리.
장 여사가 미니 코앞까지 다가왔다. 싸구려 화장품 냄새가 훅 끼쳤다. 우리 은비 금지옥엽으로 키웠어. 어디서 이런 취급 받아본 적 없는 애야. 형수라는 게 돼가지고 시댁 식구한테 이래도 되는 거냐?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야? 장 여사님. 미니의 입술이 달싹였다. 우선 호칭 주의해주세요. 여긴 여사님 댁이 아니라 제 집입니다. 그리고 따님이 훼손한 화장품 쪼가리는 347만 원어치입니다. 이건 단순한 집안 싸움이 아니라 형사 사건입니다. 이게 진짜. 장 여사의 얼굴이 시뻘개졌다. 손이 번쩍 올라가더니 5손가락을 쫙 펴고 미니의 뺨을 향해 날아들었다. 미니는 가볍게 몸을 틀어 피했다. 동작이 어찌나 빨랐는지 장 여사의 손이 허공을 갈랐고 중심을 잃은 장 여사가 휘청거렸다. 헛손질한 손바닥이 옆에 있던 벽을 짝소리 나게 때렸다. 아! 장 여사가 손을 부여잡고 인상을 찌푸렸다. 피해. 그녀는 더 화가 난 듯 멱다는 소리를 질렀다. 내가 우리 강씨 집안 며느리야. 내가 내 시어미고. 시어미가 훈육 좀 하겠다는데 어디서 피해. 억울하면 나가. 억울하면 이혼하라고. 미니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입꼬리는 살짝 올라가 있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냉소였다. 알겠습니다. 장 여사님. 한숨처럼 가벼운 목소리였다. 방금 그 말씀 똑똑히 기억하겠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두 경찰관을 향했다. 말투가 180도 바뀌어 있었다. 정중하고 절제된 톤이었다. 경관님, 방금 장 여사님이 저에게 신체적 폭력을 가하려 했습니다. 뺨을 때리려다 빗나가긴 했지만 동기와 행위는 명확했습니다. 두 분 다 목격하셨죠? 조서에 혐의 하나 추가하고 싶습니다. 남자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에 적어 내려갔다. 장 여사가 멍하니 입을 벌렸다. 뭐라고? 고소하겠다고요? 미니는 차분하게 말했다. 폭행 미수, 가정폭력, 경찰관 면전에서의 위협 행위.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요? 장 여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눈앞에 이 여자가 농담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야 깨달은 눈치였다. 너 감히. 제가 왜 못합니까? 미니가 고개를 삐딱하게 기울였다. 방금 여사님 입으로 그러셨잖아요. 억울하면 나가라, 억울하면 이혼해라. 이제 제가 말씀드리죠. 저 그럴 능력 충분합니다. 이혼할 능력도 있고 여사님과 따님이 저지른 일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할 능력도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장 여사의 귓속을 파고들었다. 계속 협박해보세요. 한마디 더 하실 때마다 하나씩 더 추가하겠습니다. 잠시 후 조서 작성 끝나면 고소장에 토시 하나 안 빼고 그대로 적어 넣을 겁니다. 판사님이 아주 흥미로워 하시겠네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어떻게 훈육하시는지. 장 여사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변했다. 입을 벙긋거리며 반박하려 했지만 마땅한 말이 떠오르지 않는 듯 했다. 딸을 돌아보았지만 은비는 이미 겁에 질려 엄마 등 뒤에 숨어 있었다. 눈물 자국이 엉망인 얼굴로 감히 소리 한 번 못 내고 있었다. 거실에는 기묘한 침묵이 흘렀다.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만이 째깍째깍 울렸다. 장 여사가 마른 침을 삼켰다. 우진이한테 전화할 거야? 마음대로 하세요. 미니는 소파에 앉아 부러진 립스틱을 집어들고 불빛에 비춰보았다. 전화하세요. 그리고 전해주세요. 위자료랑 지난 2달간의 숙박비, 식비까지 싹 다 청구할 거니까 돈 준비해 두라고요. 상세 내역서는 제가 뽑아드리죠. 강우진이 도착한 건 밤 10시가 다 되어서였다. 회색 플리스 재킷을 입은 그는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고 어디론가 급하게 끌려 나온 사람처럼 보였다. 얼굴에는 피로와 난처함이 가득했다. 미니가 수없이 봐왔던 바로 그 난처한 표정이었다. 그는 먼저 어머니를 보고 여동생을 보고 마지막으로 경찰 옆에 서 있는 미니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미니야. 목소리가 잠겨 있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그를 바라보며
스스로 상황 파악을 하기를 기다렸다. 엄마, 대체 무슨 일이에요? 우진이 장 여사에게 물었다. 전화로 계속 울기만 하셔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잖아요. 얘한테 물어봐. 장 여사가 민희를 삿대질했다. 손가락 끝이 떨리고 있었다. 내 마누라한테 물어보라고. 은비 잡아가라고 신고했단다. 나까지 고소하겠대. 얘가 미쳤어. 우진의 미간이 깊게 패였다. 신고. 그는 곤혹스러운 눈빛으로 민희를 쳐다보았다. 뭐 때문에? 내 여동생이 내 화장품을 쓰레기통에 처박았거든. 민희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347만 원어치. 우진이 멈칫했다. 347만 원. 그가 침을 꿀꺽 삼키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그냥 화장품이잖아. 신고까지 할 일이야? 일단 경찰분들 좀 보내드리면 안 될까? 가족끼리 얼굴 붉히지 말고 문 닫고 우리끼리 얘기해. 민희는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마치 낯선 사람을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강우진. 그녀의 목소리는 한겨울 칼바람처럼 차가웠다. 그 립스틱 세트, 내 30살 생일에 내가 나한테 준 선물인 거 알아? 그 향수, 파리에서 2시간 줄 서서 산 거 알아? 내가 그거 쓸 때마다 얼마나 아끼고 조심했는지 아냐고. 우진의 입술이 달싹였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다. 넌 몰라. 민희의 입가에 싸늘한 비소가 걸렸다. 넌 아무것도 몰라. 넌 그저 가족끼리 우리끼리 좋게 좋게 그것밖에 모르지? 너희 어머니가 방금 나 때리려고 했던 건 알아? 내 여동생이 우리 집에서 2달 동안 돈 한 푼 안 내고 눌러앉아 있었던 건? 내가 매일 퇴근하고 집에 오면 어떤 꼴을 봐야 했는지 아냐고? 목소리 톤은 점점 높아졌지만 결코 소리를 지르지는 않았다. 억누른 분노는 비명보다 더 무서웠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활화산 같았다. 똑똑히 들어, 강우진. 난 너희 집 파출부 아니야. 너희 어머니 감정 쓰레기통도 아니고 내 여동생 현금 인출기도 아니라고. 난 내 아내고 이 집의 공동 소유자. 아니지, 실질적인 소유자야. 계약금 내가 냈고 인테리어 비용 내가 댔고 매달 관리비랑 공과금 내가 내. 그런데 너희 어머니랑 동생은 내 집에서 내 밥 먹고 내 물건 쓰면서 나를 욕하고 때리려 하고 모욕을 줘? 말이 뚝 끊겼다. 그녀는 깊게 심호흡을 하고 눈을 감았다 떴다. 문 닫고 우리끼리 얘기 안 해. 목소리가 다시 평온해졌다. 그 소름 끼치는 평온함으로. 오늘 일은 경찰관 입회하에 조서로 다 남겼어. 너희 어머니랑 동생이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기록에 다 남았다고. 자, 선택지 2개 줄게. 그녀가 검지를 펴 보였다. 첫째, 내 편에서 내 동생이 한 짓에 대해 사과하고 배상하게 해. 너희 어머니도 사과하게 만들고. 그리고 내 동생, 내일 당장 이 집에서 내보내. 2번 다시 발도 못 들이게 해. 그녀가 손가락 하나를 더 폈다. 둘째, 저쪽 편에서 그럼 우린 법원에서 만나는 거야? 제일 비싼 변호사 써서 오늘 일뿐만 아니라 지난 2달간 있었던 일까지 싹 다 까발려 줄게. 그때 가서 잃을 게 얼마나 될지 계산기 한번 잘 두드려봐. 우진의 얼굴색이 흑빛으로 변했다. 씩씩거리는 어머니를 보고 어머니 등 뒤에서 떨고 있는 동생을 보고 다시 민희를 보았다. 민희의 표정은 바위 같았다. 단단하고 차갑고 꿈쩍도 하지 않을 것 같았다. 민희야. 그의 목소리에 애원하는 빛이 서렸다. 제발 이러지 말자. 싫어. 민희가 말을 잘랐다. 둘 중 하나 골라. 거실에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다. 벽시계는 10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창밖에서 바람이 윙윙 불어와 유리창이 미세하게 떨렸다. 우진이 고개를 떨구었다.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아주 힘든 결정을 내리는 사람처럼 보였다. 잠시 후 그가 입을 열었다. 민희야, 너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민희가 멈칫했다. 뭐? 은비 아직 애잖아. 철없어서 그런 거야? 내 물건 버린 거 잘못한 건 맞는데 돈으로 물어내라고 하면 되잖아.
굳이 경찰까지 불러야 했어? 이거 소문나면 내 체면은 뭐가 되고 우리 엄마 체면은 뭐가 돼? 민희는 말문이 막혀 그를 쳐다보기만 했다. 그리고 엄마도 그랬. 홧김에 훈육 좀 하려던 거지 진짜 때린 것도 아니잖아. 그걸 가지고 고소를 해? 이게 무슨 짓이야? 너 진짜 나랑 이혼이라도 하고 싶은 거야? 우진은 말할수록 점점 더 흥분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 결혼한 지 3년 됐어? 내가 너한테 뭐 부족하게 한 거 있어? 매일 뼈 빠지게 일해서 월급 통장 너한테 다 맡기고 지방에서 엄마랑 동생이 큰맘 먹고 서울 올라왔는데 이렇게까지 해야겠냐고. 너 내 입장은 생각 안 해. 내가 중간에서 얼마나 난처한지 아냐고.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민희야, 내가 부탁할게. 이번 일은 그냥 덮자. 내가 은비한테 내 물건 근처에도 못 가게 하고 엄마한테도 너한테 좀 살갑게 대하라고 잘 말해둘게. 응. 민희는 끝까지 다 들었다. 표정 변화는 없었다. 다 했어. 깃털처럼 가벼운 목소리였다. 다 했어. 우진이 기대 섞인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민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잘 알겠어. 그녀는 두 경찰관에게 몸을 돌렸다. 경관님, 조서 작성 끝났나요? 거의 다 됐습니다. 여자 경찰관이 수첩을 넘겼다.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진술 내용 확인하시고요. 민희는 펜을 받아들고 서명란에 이름을 적어 넣었다.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에 고생 많으셨어요. 저희가 해야 할 일인걸요. 남자 경찰관이 수첩을 챙겨 넣었다. 추후 피의자 소환 조사 필요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희는 두 경찰관을 현관까지 배웅하고 정중하게 목례했다. 그리고 몸을 돌려 거실에 남은 세 사람을 마주보았다. 지금부터 안방에는 얼씬도 하지 마. 목소리는 더할 나위 없이 차분했다. 오늘 밤은 셋이서 거실에서 껴안고 자든 말든 알아서들 해. 내일 아침 8시 전까지 강은비 짐 싸서 내보내. 안 그러면 이삿짐센터 불러서 짐 싹 다 1층 화단으로 던져버릴 거니까. 야. 장 여사가 뭐라고 소리치려 했지만 우진이 가로막았다. 엄마, 그만해요 좀. 우진의 목소리는 바람 빠진 풍선처럼 지쳐 있었다. 오늘 밤은 일단 이렇게 하고 내일 다시 얘기해. 민희는 더 이상 그들을 쳐다보지 않았다. 그녀는 침실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다. 문밖에서는 장 여사가 퍼붓는 욕설, 은비의 징징거리는 울음소리, 그리고 우진의 무력한 중재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들은 한데 뒤섞여 마치 펄펄 끓는 죽처럼 끈적하고 불쾌하게 윙윙거렸다. 민희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휴대전화를 꺼냈다. 브라우저를 열고 검색창에 네 글자를 입력했다. 이혼 변호사. 그날 밤 민희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뜬 눈으로 천장을 응시했다. 천장 구석에는 작년 여름 위층 누수로 생긴 물 얼룩이 남아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그 얼룩에 머물러 있었지만 머릿속은 다른 생각들로 복잡했다. 이 결혼은 언제부터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을까? 2달 전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 은비가 서울로 면접 보러 간다더라 라고 했을 때였나? 아니, 더 전이다. 작년 설날 온종일 빚은 만두의 주름 모양이 안 예쁘다며 시어머니가 혀를 찼을 때였나? 아니면 더 거슬러 올라가 결혼식 당일 하객들이 다 듣는 앞에서 우리 집이 더 나은 혼처를 못 구해서 이러는 줄 아니? 라고 떠들던 때였나? 민희는 몸을 뒤척여 베개에 얼굴을 파묻었다. 베개에서 은은한 섬유유연제 냄새가 났다. 그녀가 좋아하는 라벤더 향이었다. 우진은 귀찮아했지만 민희는 눅눅한 이불 냄새를 견딜 수 없어 매주 직접 침구류를 세탁했다. 그녀는 이 집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던가? 새벽같이 일어나 아침 차리기, 퇴근 후 저녁 준비하기, 주말마다 대청소하기, 매달 마트에 가서 생필품 사 나르기,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관리비, 인터넷 요금, 통신비 이 모든 고지서는 오직 그녀의 통장에서만 빠져나갔다. 우진의 월급 통장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그녀는 물어본 적도 없었지만 우진은 그녀의 통장 내역을 훤히 꿰뚫고 있었다.
어차피 내가 돈 더 잘 벌잖아. 그것은 우진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었다. 어차피 내가 더 잘 버니까. 그러니까 집안일은 내가 해. 그러니까 공과금은 내가 내. 그러니까 우리 엄마랑 내 동생한테 들어가는 돈도 내가 부담해. 왜냐하면 내가 더 잘 버니까. 민희가 눈을 감자 눈꼬리를 타고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닦지 않았다. 눈물이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 베개로 스며들게 내버려 두었다. 딱 이 한 방울만. 마지막 한 방울이다. 이제부터 그녀는 이 집구석을 위해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7시, 인희는 알람 소리에 맞춰 눈을 떴다. 그녀는 평소처럼 주방으로 가서 아침을 준비하지 않았다. 간단히 세수만 하고 검은색 정장으로 갈아입었다. 재킷에 펜슬 스커트, 그리고 하이힐. 그녀는 핸드백을 챙겨 침실을 나섰다. 거실은 아수라장이었다. 세 사람은 소파에 엉겨붙어 밤을 보낸 모양이었다. 장 여사는 소파 한가운데 대자로 뻗어 입을 벌린 채 천둥 같은 코를 골고 있었고, 은비는 피카츄 잠옷을 뒤집어 쓴 채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우진은 바닥에 앉아 소파 팔걸이에 기댄 채 목이 꺾인 새처럼 불편한 자세로 잠들어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빈 소주병이 가득했다. 민희가 눈으로 세어보니 총 6병이었다. 우진은 어젯밤 혼자 소주 6병을 들이켠 것이다. 민희는 그 풍경을 바라보면서도 마음속에 아무런 파동이 일지 않았다. 그녀는 현관으로 걸어가 문을 열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밖으로 나갔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그녀는 휴대전화를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포장이사 센터죠? 예약 좀 하려고요. 네, 오늘 오후 2시요. 주소는? 그녀는 주소를 또박또박 읊었다. 수화기 너머에서 짐이 얼마나 되냐고 물었다. 전부 다요. 민희의 목소리는 가전제품 사용설명서를 읽는 것처럼 건조했다. 소파랑 거실 테이블만 빼고 나머지 싹 다 뺄 겁니다. 오후 2시, 이삿짐 센터 트럭이 아파트 단지 아래 도착했다. 민희는 미리 집에 도착해 출력해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다. 지난 3년 동안 그녀가 개인 계좌로 구매한 모든 가전과 가구의 영수증 내역서였다. 텔레비전, 2021년 3월 구매, 378만원. 식기세척기, 2021년 5월 구매, 189만원. 건조기, 2021년 5월 구매, 156만원. 공기청정기 세대, 2022년 1월 구매, 총 87만원. 정수기, 2021년 6월 구매, 142만원. 다이슨 드라이기, 2022년 9월 구매, 58만원. 청소기, 2021년 7월 구매, 89만원. 그 외 냉장고, 전자레인지, 전기밥솥, 커피머신, 오븐, 블렌더. 모든 영수증에 받는 분 란에는 최민희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그녀는 서류 뭉치를 이사팀장에게 건넸다. 이게 리스트입니다. 여기 적힌 건 전부 빼주시고 안 적힌 건 건드리지 마세요. 팀장이 리스트를 훑어보더니 입을 딱 벌렸다. 짐이 보통이 아니네요. 네, 많죠. 민희의 표정은 변화가 없었다. 그래서 인부 3분 요청한 겁니다. 부족하면 추가 비용 낼게요. 아닙니다. 충분합니다. 바로 시작하죠. 파란 조끼를 입은 인부 3명이 장비를 들고 집으로 들어닥쳤다. 민희는 팔짱을 낀 채 현관 입구에 서서 그 광경을 차갑게 지켜보았다. 가장 먼저 깬 건 은비였다. 텔레비전을 떼어내는 소음에 눈을 비비며 일어난 은비는 낯선 남자들이 벽걸이 TV를 해체하는 모습을 보고 비명을 질렀다. 아, 뭐야. 닭 목을 비틀 때 나는 소리 같았다. 당신들 뭐예요? 이거 우리 집 거란 말이에요. 아니, 내 거야. 현관 쪽에서 민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영수증 확인해봐. 그녀가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로 툭 던졌다. 물건 하나하나 주인이 누구로 되어 있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 은비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다. 몇 장 넘겨보던 그녀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언니, 이러는 게 어딨어. 어딨냐고. 민희가 다가와 은비를 내려다보았다. 민법 제830조. 부부의 일방이 결혼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결혼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된다. 즉, 이 물건들은 내 월급으로 산 내 개인 재산이고 내 오빠랑은 10원 한 장 관계없다는 뜻이야. 하물며 너랑 내 엄마하고는 더더욱 관계없고. 은비는 입술을 달달 떨며 아무 말도 못했다. 그때 장 여사도 잠에서 깼다. 은비의 비명에 놀라 일어난 장 여사는 눈앞의 광경을 보고 기절초풍할 듯 날뛰었다. 이게 다 무슨 짓들이야. 소파에서 벌떡 일어난 그녀는 공기청정기를 포장하던 인부에게 달려들었다. 내려놔. 이거 우리 집 살림이야. 당장 안 내려놔. 인부가 당황해서 민희 쪽을 쳐다보았다. 민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계속하세요. 저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야, 이년아. 장 여사가 몸을 돌려 민희를 노려보았다. 너 진짜 미쳤구나. 기어이 집안을 풍비박산 내려고 작정을 했어? 내 아들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 셈이냐? 장 여사님. 민희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물건들은 제 겁니다. 제 소유물을 제가 가져가겠다는데 무슨 문제죠? 불법이라고 생각하시면 경찰에 신고하시든가 고소를 하시든가 하세요. 기다려 드릴 테니까. 장 여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더니 다시 손을 치켜들고 민희에게 달려들려 했다. 하지만 이번에 민희는 피하지 않았다. 대신 손을 들어 현관 쪽을 가리켰다. 열린 현관문 앞에 제복 입은 경찰관 2명이 서 있었다. 어젯밤 왔던 그들이었다. 민희가 오늘 아침 폭력 사태 예방을 이유로 다시 출동을 요청해 둔 터였다. 장 여사님. 남자 경찰관이 경고했다. 진정하십시오. 또다시 폭력을 행사하시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 여사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분노와 굴욕으로 얼굴이 일그러졌지만 그녀는 감히 움직이지 못했다. 민희는 시선을 거두고 다시 이사를 지휘했다. 냉장고 안 음식은 다 폐기해주세요. 세탁기랑 건조기도 다 빼주시고요. 서재에 있는 책이랑 서류는 제 업무 자료니까 박스에 따로 담아주세요. 아, 침대 매트리스도 잊지 마세요. 작년에 산 180만 원짜리니까. 인부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1시간 뒤 거실에는 덩그러니 소파와 테이블만 남았다. 장 여사가 결혼 선물이라며 생색내던 바로 그 물건들이었다. 민희는 텅 빈 거실 한가운데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벽에는 텔레비전을 떼어낸 나사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고 바닥에는 냉장고와 세탁기가 눌려있던 자국이 선명했다. 커튼봉은 그대로였지만 커튼은 사라졌다. 민희가 직접 원단을 고르고 수선집에 맡겨 꼬박 사흘밤을 세워 달았던 그 커튼이었다. 커튼 없는 창문으로 햇살이 사정없이 쏟아져 들어와 집안을 환하게 비췄다. 너무 밝았다. 마치 수술실처럼 시리도록 밝았다. 강우진이 뒤늦게 집으로 돌아왔다. 어디 갔었는지 땀범벅이 된 그는 문을 열자마자 펼쳐진 광경에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었다. 얼굴이 종이장처럼 창백했다. 민희야, 이게 다 내 물건은 손끝 하나 안 됐어. 민희가 말을 잘랐다. 소파는 내 어머니가, 테이블은 내 아버지가 사주신 거잖아. 나머지 살림은 전부 내가 산 거고. 영수증이랑 대조해 보든지. 그녀는 핸드백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그에게 내밀었다. 이혼 합의서야. 우진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다. 생각할 시간 3일 줄게. 동의하면 사인해서 내 변호사한테 보내고 싫으면 법원에서 보자. 그녀는 명함 한 장을 더 꺼냈다. 내 변호사 연락처야. 어젯밤 신고 기록, 내 어머니의 폭행 미수, 내 동생의 재물 손괴 증거는 차고 넘치게 준비해뒀으니까 언제든 소송 걸 수 있어. 명함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민희가 우진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강우진, 마지막 기회야. 좋게 합의해서 깔끔하게 끝낼지, 아니면 끝까지 가서 내 가족들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 구경할지. 내가 선택해.
우진은 입만 벙긋거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민희야, 우리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될까? 안 돼. 민희의 대답은 단호했다. 넌 어젯밤에 이미 선택했어. 내 엄마랑 동생 편에 서기로. 그러니까 나도 내 편에 서는 것뿐이야. 그녀는 핸드백을 고쳐매고 현관으로 향했다. 잠깐만. 우진이 뒤쫓아와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민희야, 내 말 좀 들어봐. 민희가 그의 손을 뿌리쳤다. 얼마나 세게 뿌리쳤는지 우진의 손등에 벌겋게 자국이 남았다. 만지지 마.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두려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분노였다. 오늘부터 넌 내 몸에 손댈 자격 없어. 그녀는 아파트를 나섰다. 등 뒤에서 장 여사의 악에 바친 고함, 은비의 통곡 소리, 우진의 애처로운 외침이 들려왔지만 민희는 돌아보지 않았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주머니에 손을 넣어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렸다. 화면에 변호사에게서 온 메시지가 떠 있었다. 최민희님, 소장 접수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예정대로 진행할까요? 민희는 자판을 두드려 두 글자를 입력했다. 진행. 그날 밤, 민희는 강남의 한 비즈니스 호텔에 체크인했다. 방은 7평 남짓으로 작았지만 깨끗했고 창밖으로 도시의 야경이 내려다 보였다. 그녀는 침대 옆에 캐리어를 세워두고 창가에 앉아 밤거리를 내려다보았다. 불야성을 이룬 도시. 끝없이 이어지는 차량 행렬. 이 도시에는 1000만 명의 사람이 살고 있고 저마다의 궤도에 맞춰 살아가고 있다. 오늘 그녀가 어떤 결단을 내렸는지, 지금 어떤 심정인지 아무도 모를 것이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우진이었다. 민희야, 내가 진짜 잘못했어. 제발 돌아와 줘. 우리 대화로 풀자. 내가 앞으로 진짜 잘할게. 민희는 2초간 바라보다가 삭제 버튼을 눌렀다. 다시 진동이 울렸다. 민희야, 이러지 마. 우리 그래도 부부잖아. 내가 돈 구해볼게. 고소는 하지 말자. 응? 삭제. 또다시 진동. 최민희, 너 진짜 미쳤냐? 집안 망신시키고 싶어서 환장했어? 우리 다 죽는 꼴 보고 싶어? 삭제. 마지막 메시지가 도착했다. 그래, 독하다 독해. 두고 봐, 너 반드시 후회하게 해줄 테니까. 민희는 그 메시지를 한참 동안 응시했다. 그리고 화면을 캡처해서 변호사에게 전송했다. 증거 하나 추가합니다. 협박. 변호사의 답장은 빨랐다. 수신했습니다. 내일 아침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민희는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침대에 몸을 던졌다. 하얀 천장이 눈에 들어왔다. 물 얼룩 하나 없이 깨끗하고 완벽한 천장이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오늘 밤은 푹 잘 수 있을 것 같았다. 한 달 후, 이혼 판결문이 나왔다. 민희는 법원 앞 벤치에 앉아 판결문을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갔다. 피고 강우진은 혼인 기간 중 남편으로서의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모친 및 여동생이 원고에게 가하는 인신공격 및 재산 침해를 방관하였다. 피고의 모친 장모 씨는 원고에게 폭행을 시도한 사실이 경찰 조서를 통해 확인되었으며 피고의 동생 강은비는 원고 소유의 고가 물품을 고의로 손괴한 혐의가 인정되어 별도 처분. 이에 본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피고 측에 있음을 인정하며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는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피고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퇴거한다. 3위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한다. 민희는 판결문을 반듯하게 접어 가방에 넣었다. 자리에서 일어나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구름 뒤에서 해가 나오며 그녀의 얼굴 위로 따스한 햇살이 쏟아졌다. 법원 정문을 나서던 변호사가 그녀를 발견하고 다가왔다. 축하드립니다. 최민희님. 변호사가 손수건을 건넸다. 자신도 모르는 새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던 모양이다. 소송이 아주 수월했습니다. 상대방이 제대로 된 반박조차 못하더군요. 증거가 워낙 완벽해서요.
감사합니다. 민희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쳤다. 변호사님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최민희 님이 준비를 잘하신 덕분이죠. 변호사가 엷게 미소 지었다. 아파트 문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피고가 제때 안 나가면 강제 집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민희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나갈 겁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으니까요. 일주일 후, 민희는 아파트를 다시 찾았다. 현관 도어락은 이미 열쇠 수리공을 불러 새 것으로 교체한 뒤였다. 그녀는 새로운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다. 거실은 텅 비어 있었다. 소파와 테이블은 그대로였지만 위에는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었다. 바닥은 더러웠고 구석에는 거미줄이 쳐져 있었으며 주방에서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났다. 민희는 안방으로 들어갔다. 침대 프레임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그 위에는 누렇게 변색된 호치불 한 장이 구겨진 채 널브러져 있었다. 서재로 발길을 옮겼다. 완전히 비어 있었다. 책도, 서류도, 컴퓨터도, 스탠드 조명도 모두 그녀가 가져갔기에 남은 건 다리 하나가 부러진 의자뿐이었다. 커튼이 없는 창으로 햇살이 들이닥쳐 방 안을 적나라하게 비췄다. 민희는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았다. 분당의 스카이라인이 눈에 들어왔다. 멀리 서울 시내의 고층 빌딩들이 보였고 가까이에는 아파트 단지의 녹지 공원이 보였다. 유모차를 미는 여자가 지나갔고 아기 옹알이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녀도 한때는 꿈꿨었다. 이 집에서 우진과 아이를 낳고 기르는 꿈을. 하지만 지금 그녀는 아이가 없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휴대전화 진동이 울렸다. 부동산 중개인이었다. 최민희님, 집 보러 오신 신혼부부가 아주 마음에 들어 하네요. 보증금 끼고 월세 220만 원에 바로 계약하고 싶다는데 어떠세요? 방문 가능하실까요? 민희는 짧게 답장했다. 네. 3일 뒤 계약이 성사됐다. 신혼부부는 27, 8쯤 되어 보였다. 남편은 판교 IT 기업 개발자였고 아내는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라고 했다. 두 사람은 집을 둘러보는 내내 손을 꼭 잡고 소곤거렸다. 베란다에 선베드 2개 놓으면 딱이겠다. 그치? 응. 채광도 너무 좋아. 지금 오후 3시인데 거실 환한 것 좀 봐. 민희는 한 발 물러서서 그들을 지켜보았다. 그 풋풋한 모습에서 3년 전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그때 그녀도 우진과 함께 이 집을 보러 왔었다. 그날도 햇살이 참 좋았다. 베란다에서 탁 트인 전망을 바라보며 그녀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이 집으로 하자. 그때 그녀가 우진에게 말했다. 계약금은 내가 낼게. 대출 이자는 반반씩 갚자. 우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활짝 웃었다. 우리 와이프 진짜 능력 있다. 짱이야. 그때는 몰랐다. 와이프 능력 있다는 그 말이 칭찬이 아니라 덫이었다는 것을. 내가 능력 있으니까 내가 해. 내가 능력 있으니까 집안일도 내가 해. 내가 능력 있으니까 돈도 내가 내. 내가 능력 있으니까 참는 것도 내가 해. 내가 능력 있으니까 내 가족들 뒤치다꺼리도 내가 해. 주인분. 중개인의 목소리에 민희는 현실로 돌아왔다. 여기 계약서에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민희는 펜을 들어 이름을 적었다. 결혼 축하드려요. 그녀는 젊은 부부에게 말했다. 이 집에서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그 말에는 어떤 비꼬음도 없었다. 진심이었다. 강우진이 짐을 빼던 날, 민희는 가지 않았다. 대신 변호사 사무실 직원을 보내 참관하게 했다. 혹시라도 그가 딴 마음을 품고 물건을 훼손하거나 가져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나중에 전해 듣기로는 우진의 짐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고 했다. 캐리어 하나에 종이박스 2개가 전부였답니다. 어머니랑 여동생이 돕겠다고 왔는데 셋이서 택시 한 대 불러서 타고 갔대요. 트렁크가 좁아서 박스가 다 안 들어가니까 우진 씨가 뒷좌석에서 박스를 끌어안고 탔다고 하더군요. 별말은 없었나요? 민희가 물었다. 우진 씨는 별말 없었는데 어머니 되시는 분이 욕을 좀 많이 하셨습니다. 녹음해뒀는데 들어보시겠습니까? 아니요, 됐습니다. 민희가 고개를 저었다.
그 여자 목소리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네요. 알겠습니다. 직원이 녹음기를 집어넣으며 덧붙였다. 아, 그리고 하나 더. 오진 씨가 나가기 전에 현관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을 빤히 쳐다보면서 뭔가 말하려나 싶었는데 그냥 한숨만 푹 쉬고 가더군요. 민희는 잠시 침묵했다. 한숨이요. 네, 아주 긴 한숨이었습니다. 민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 한숨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 후회, 미련, 아니면 그저 자기 연민? 그녀는 알 수 없었고 알고 싶지도 않았다.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이혼하고 석 달이 지났을 무렵 민희는 회사 근처 카페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인이 소개해준 남자였다. 이름은 김성호, 직업은 건축가라고 했다. 주선자는 그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35세 미혼, 제주도에 개인 작업실이 있고 펜션이나 리조트 설계를 주로 한다고. 성격이 차분하고 매너가 좋다고 했다. 두 사람 꽤 잘 어울릴 것 같아. 지인은 그렇게 덧붙였다. 둘 다 독립적이고 자기가 뭘 원하는지 확실히 아는 사람들이잖아. 민희는 한번 만나보기로 했다. 강남역 근처에 통유리창이 있는 카페였다. 창가로 오후의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바닥에 빛의 조각들을 뿌려놓고 있었다. 민희는 창가 자리에 앉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기다렸다. 김성호는 약속 시간에 정확히 맞춰 도착했다. 연한 회색 니트의 청바지, 흰색 스니커즈 차림이었다. 약간 곱슬거리는 머리에 웃을 때 덧니가 살짝 보이는 인상 좋은 남자였다. 민희를 발견한 그가 정중하게 목례했다. 최민희 씨 되시죠? 네, 맞아요. 앉으세요. 두 사람은 꽤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다. 일 이야기, 여행 이야기, 좋아하는 영화와 책 이야기. 성우는 최근에 절벽 위에 짓고 있는 펜션 이야기를 꺼냈다. 일출과 일몰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곳이라고 했다. 민희는 제주도에 가보고 싶었지만 바빠서 통 기회를 못 냈다고 말했다. 그럼 꼭 한번 오세요. 성호가 웃으며 말했다. 그 절벽 보여드릴게요. 풍경이 정말 기가 막히거든요. 좋네요. 민희도 마주 웃었다. 이 프로젝트 끝나면 꼭 갈게요. 대화는 즐거웠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떠들다 보니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성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제가 데려다 드릴까요? 민희가 고개를 끄덕이려던 찰나 거리 건너편에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다. 구겨진 셔츠에 헝클어진 머리, 얼굴에는 세상 모든 짐을 다 짊어진 듯한 피로가 덕지덕지 묻어있는 남자. 손에는 편의점에서 산 듯한 싸구려 비닐 포장지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꽃잎은 이미 시들해져 있었다. 강우진이었다. 민희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다. 민희야. 그녀를 발견한 우진이 차도를 가로질러 허둥지둥 달려왔다. 배달 오토바이가 경적을 울리며 쌍욕을 퍼부었지만 그는 들리지 않는 듯했다. 민희야, 나랑 얘기 좀 해. 그는 숨을 헐떡이며 민희 앞에 서서 꽃다발을 들이밀었다. 이거 너 주려고 샀어. 너 분홍색 좋아하잖아. 민희는 그 꽃다발을 무표정하게 내려다보았다. 그녀가 좋아하는 색은 파란색이다. 단 한 번도 분홍색을 좋아한 적이 없다. 3년을 같이 살았으면서 그는 그것조차 모른다. 강우진 씨. 민희의 목소리는 서늘했다. 우리 이미 남남이야. 더 이상 할 얘기 없어? 하지만 우진이 매달리려 하자 옆에 있던 성호가 나섰다. 최민희 씨, 실례지만 이분은 전 남편입니다. 민희의 대답은 간결하고 명확했다. 이제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녀는 성호를 보며 살짝 미소 지었다. 가시죠. 네, 그러시죠. 성호가 매너 있게 조수석 문을 열어주었다. 민희는 차에 올라타 안전벨트를 맸다. 차창 밖으로 멍하니 서 있는 강우진의 모습이 보였다. 시든 꽃다발을 든 채 충격과 상실감으로 얼룩진 얼굴을 하고 있었다. 입술이 움직이며 뭔가 외치는 것 같았지만 닫힌 창문 너머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차가 부드럽게 출발해 도로 위로 합류했다. 민희는 시선을 거두고 앞을 바라보았다.
괜찮으세요? 성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아주 좋아요. 민희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단단했다. 고마워요. 반년 후, 민희는 제주도에서 조촐한 약혼 파티를 열었다. 장소는 성호가 설계했다던 그 절벽 위 펜션이었다. 화려하지 않게 정말 친한 지인 20명 정도만 초대했다. 해 질려 금빛 노을이 바다 위로 부서져 내리며 그림 같은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민희는 샴페인 골드 색상의 드레스를 입고 테라스에 서서 먼 바다를 바라보았다. 바닷바람이 머리카락을 흐트리고 드레스 자락을 펄럭이게 했다. 문득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3년 전 결혼식 날 하객들 앞에서 더 좋은 며느리감도 있었는데 라며 떠들던 시어머니. 2년 전 설날 새벽 2시까지 만두를 빚던 그녀에게 주름 모양 타령을 하던 시어머니. 그리고 그날 밤 뺨을 때리려 달려들며 버구라면 나가라 우고 악을 쓰던 시어머니. 그래서 나왔다. 그들이 상상조차 못할 만큼 아주 멀리, 아주 높이.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다. 문자 메시지였다. 발신자, 강은비. 언니, 나 이번 달 월세 낼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돈 좀 빌려주면 안 될까? 민희는 액정을 내려다보며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은비와의 대화창을 열어 마지막 메시지를 확인했다. 6개월 전 미친년이 경찰을 불러 라며 저주를 퍼붓던 그 메시지였다. 그녀는 답장하지 않았다. 대신 화면 오른쪽 상단의 버튼을 가볍게 눌렀다. 이 사용자를 차단하시겠습니까? 이 메시지 목록이 회색으로 변하며 사라졌다. 민희는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고 다시 바다를 향해 고개를 들었다. 무슨 생각해요? 성호가 다가와 샴페인 잔을 건넸다. 옛날 생각요. 민희는 잔을 받아 들고 한 모금 마셨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나 하고요? 후회해요. 아니요. 민희가 고개를 돌려 성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단 1초도요. 수평선 너머로 태양이 완전히 자취를 감추자 하늘은 붉은색과 보라색이 뒤섞인 오묘한 빛깔로 물들었다. 갈매기 한 마리가 긴 울음소리를 남기며 날아갔다. 민희가 샴페인 잔을 높이 들었다. 새로운 인생을 위하여. 성호도 잔을 들어 가볍게 부딪혔다. 새로운 인생을 위하여. 쨍 하고 유리가 부딪히는 청명한 소리가 새로운 이야기의 서막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민희는 샴페인을 마시며 바다 너머를 응시했다. 마지막 빛이 사라진 자리에 첫 번째 별이 떠올랐다. 그녀는 눈을 감고 짭조름한 바다 냄새를 깊이 들이마셨다. 좋다. 이것이 그녀가 원하던 삶이었다. 누군가의 아내도, 며느리도, 파출부도 아닌 오롯이 나 자신. 최민희. 자유로운 사람.